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저희가 추석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신 재밌는 작품들, 뭐 영화를 비롯해서 드라마, 뭐 유튜브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그 추천작들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죠. 윤 작가님, 네. 어떤 거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넷플릭스에 올라온 아리 에스터 감독의 보이스 어프레이드. 를 봤는데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극장이 개봉할 때부터 사실 보고 싶긴 했는데 그때 개봉관을 찾기도 조금 어렵고 뭐 금방 내려가는 이슈로 OTT에 빨리 올라오길 기다렸는데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봤는데 저는 두려워서 못 봤어요. 어프레이드에서. 어프레이드. 아니, 저는 러닝타임이 너무 어프레이드예요. 맞아. 얼마죠? 엄청 길어? 3시간 정도. 진짜 어프레이드 진짜 하네요. 어프레이드. 뮤지컬이냐고요. 중간에 쉬어야 돼, 한번. 이게 근데 지금까지 아리 에스터 영화가 공포에 더 가까운 영화였다면 어떤 영화들이었죠? 그 앞에 얘기는 유전과 맞아요. 미드소마가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공포 영화 영역의 아니, 영화였죠. 저는 유전은 그래도 재밌게 봤는데 미드소마는 저는 보다가 시청 포기했어요. 아 진짜요? 이해할 저는 수 있어요. 그런 류를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도저히 불편하게 하는 영화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영화를 봐야 되지? 그래서 시청을 아주 상큼하게 포기했던. 맞아. 그래서 이번에도 보이즈 어프레이드도 나온 거를 알았는데 정말 어프레이드한 거 진짜로 맞아요. 제목 잘 졌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약간 그런 중의적 네, 의미로 소년들이 그 두려워한다라는 뜻 외에 실제로는 BEAU라는 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는 심각한 마더 컴플렉스를 가진 남자인데 그 남자가 편집증, 강박증, 공황, 뭐 기타 등등 모든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그 엄마의 장례식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너무 가기 싫거든요. 그 과정이에요. 3시간 동안 엄마한테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쭉 담겨있는 그건데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아리에스터 영화보다도 매우 난해합니다. 진짜? 왜냐면 줄거리가 이 단순한 줄거리고 내러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으로 쭉 연결이 된 그 스토리만 쭉 보면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고 보는 내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정말 3시간 내내 엄청난 상징과 그 뭐 이렇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개연성이 전혀 없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이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과거, 현재, 뭐 미래 이런 순서나 내러티브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약간 해체되어 있는 상태고 이 보라는 사람의 정신 상태 호아킨 피닉스죠? 네, 호아킨 맞아요. 피닉스. 그 사람의 정신 상태에 따른 공간과 내용을 계속 이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인지 이 사람의 상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도 완전 의식의 흐름이네. 맞아요. 보혜. 다 이상해요. 내용도 다 이상하고 거기 나오는 뭐 예를 들면 길거리에 시체들이 막 널려 다니는데 아무도 그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그런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물론 이상한 상황도 계속 발생을 하지만 이 영화 전체가 그 엄마 컴플렉스를 가진 남자의 그냥 정신 상태를 계속 쫓아가는 영화라서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그 사람의 눈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약간? 근데 그렇게라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이게 아닌 것도. 예, 왜냐면 챕터가 굉장히 5가지 큰 챕터로 나뉠 수가 있는데 중간에는 연극도 나와요. 그 보가 어떤 연극을 보면서 그 연극에 갑자기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 연기가 진행이 되거나 굉장히 해체돼 있고 난해하고 근데 주제나 그 주제 의식이나 표현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그게 5가지 정신병이라고. 정신병이라기보다는 근데 저거 보고 나서도 이게 주제는 확실히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이건 뭘 의미했지라고 하면은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볼수록 근데 너무 이 영화의 매력은 역시 아리 에스터의 그 너무 인장 같은 영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겨우 3편밖에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자기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흔치 않기 때문에 약간 그거로서도 좀 만족이 되고 약간 이런 영화를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맞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 감독이 요르고스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란티모스인데 저 엄청 좋아해요. 네. 저도 엄청 좋아해요. 그 사람은 진짜 천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딱 보면은 이 사람 영화다 같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근데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그래도 줄거리나 내용을 해체시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점점 더 약간 그 자기 실험적인 느낌의 영화를 많이 만들고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유전보다 미드소마가 더 그렇고 미드소마보다 이건 더 간 자기 취향적으로 가는 영화 같아서 이게 뭐 크게 흥행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를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막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이럴 만한 영화는 아니어서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너무 궁금하고 유전부터 그러니까 왠지- 유전부터 그 가족과 특히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영화는 확실히 보고 나면 엄마하고 사이가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는 이것도 너무 궁금한 게 호아킨 피닉스가 이거를 대본으로 받았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오케이를 했을까 이렇게 난해하고 알 수 없는 영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하겠다고 오케이를 했을지 그냥 알 수 없는 매력에 이끌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연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저걸 이해를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영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아킨 피닉스도 되게 놀라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여러 가지 면으로 그래서 뭐랄까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영화랄까? 어떤 영화를 사긴 차요 허영이? 왜냐면 이런 영화를 택해서 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너무 홍보가 아니, 명확하기 보고 때문에 딱 보고 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적 허영심이 이해가 뭐 100%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 말했듯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요거는 이런 의미였구나 요거는 이렇게까지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난해한 영화 하나를 소화했다라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런 느낌.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해한 거는 어떤 줄거리 말고 어떤 거라는 이 거죠? 전체적으로 뭐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큰 스포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결국에는 하고 싶은 그 얘기는 와중에 스포도 있나?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 마더 컴플렉스의 그 정확한 그걸 가진 그걸 위해서 남자에 대한 예.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까지? 라는 엄마의 아들이 엄마를 죽였나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뭘 요구하는 거예요? 결말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 반전 맞추기. 그래서 사실 이거 끝나고서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 읽어봤는데 그 앞부분에 뭐 예를 들면 스쳐 지나가는 장면에 이 마지막 엔딩을 슬쩍 끼워 넣었더라고. 이게 약간 수미상관처럼 이미 앞에 모든 것이 결말이 다 이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이야. 그래서 여러 번 약간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번 더 보게 되겠고 근데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해하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쁜 면도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가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불편한 영화는 진짜 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 볼 것 같네요. 어떠세요, 김 작가님은? 저는 결국엔 볼 것 같은데 그게 뭐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3시간을 어떻게 참고 집중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진짜로 할 일 없고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평화로울 때 시도해봐야 되겠다 맞아요. 하고 아끼고 있어요. 근데 3시간이 지루하지는 그리고 않았어요. 중간에 끊기는 싫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 보면 3시간이 지나 있어요. 김 작가님은 약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 약간 불편한 걸 즐기는 그런 약간 변태적인. 저 미드소마 너무 즐거웠잖아요. 제가 알죠. 미드소마의 진짜 공포스러운 점은 그 영화가 끝난 게 축제의 시작일인 거 알죠? 아 진짜? 좀 보다 말았잖아요. 몰라. 그 수미상관이 약간 이 영화도 그런 미드소마처럼 그렇게 연결돼 있네. 미드소마가 지금 수미상관이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니 축제가 계속 끝나지 않고 이게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매니아층이 또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또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작품을 소개할까 하다가 좀 예전 작품이에요. 넷플릭스에 근데 있어요. 아들이라고 보셨나요? 아들? 네, 넷플릭스의 아들이라는 작품인데 벨기에 영화예요. 벨기에 출신 다르벤이라고 형제 감독이 그 있는데 감독 오 네, 알죠. 누군지 아세요? 알죠 알죠. 네. 그분들이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2021년에 넷플릭스에 올라왔고 제가 작년쯤에 봤는데 이 영화를 너무 좋게 봐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뒤늦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작품이 그 2002년에 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형제 감독 자체가 그 뭐 칸에서 되게 인정을 받고 있고 1999년에 로제타라는 영화로 칸에서 뭐 황금 종려상도 받고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약간 특기가 영화가 약간 이게 다큐멘터리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자체가 그런 식으로 찍어요. 되게 핸드헬드 카메라로 이렇게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찍는 그런 이제 감독인데 이 영화가 좀 스토리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중년의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그 소년범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직업학교의 목공 교사예요. 그러니까 목공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소년범들을 이제 사회 적응 시키도록. 근데 여기에 어떤 16살짜리 어떤 남자애가 들어와요. 근데 이때부터 그 주인공 남자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차분한 사람인데 이 애가 들어오고부터 막 평정심을 잃어요. 이 직장에서. 뭔지 몰라. 그때까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리고 이게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엄청 이 사람이 이렇게 뒷모습, 뭐 옆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찍히거든요. 이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이 소년, 프란시스라는 소년을 막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 남자애를 막 엿보고 이러거든요. 얘가 뭐 그 쉬면서 잘 때 아니면 목공을 하는 모습, 배우는 모습들을 이게 뭘까 하는데 진짜 대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게 느껴지는 이렇게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카메라는 약간 뒤통수라든지 이런 것만을 비춰주는데 영화가 시작하고 33분에 왜 이 남자가 저 프란시스라는 저 소년을 저렇게 집착하면서 따라가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뭐 이거는 스포는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남자가 전처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혼한 전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네들의 죽은 아들을 죽인 애인 거예요. 그럼 그 애도 알아요? 그냥 모르죠. 아. 모른데 이 직업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얘를 이렇게 막 집요하게 쫓는지가 그때부터 막 그 아버지의 심정이 돼서 이제 관객들도 그걸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독특하면서 이렇게 관객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있는데, 얘네 둘이 그러면 이 직업학교에서 계속 만나면서 생활을 하는데 나중엔 어떻게 될까? 그 궁금증으로 끝까지 보게 되면서 이 남자는 결국에 이 소년을 용서할까? 아니면 복수를 할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게 연출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막 응축된 분노를 보일 때도 있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잠든 모습을 보면서 애처로워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이렇게 우리가 엿보는 느낌인데 저는 결말도 너무 좋았어요. 도대체 이 둘 간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 정말 되게 대단한 영화고 정말 한 편의 어떤 실화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연출? 그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지금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추천작으로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든 영화들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교훈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쉽게 용서해라. 맞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아버지가 결국에는 뭐 복수를 했을까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완성도가 있다는 거는 여기서 굉장한 메시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거리를 던져준다는 그런 이 영화의 어떤 그렇게 울림이 아버지가 된다? 그 네네. 영화 약간 생각나네요. 그 그거랑은 엔딩, 전혀 너무 다른 장르 아닌가요? 엔딩에서 그냥 큰 의미에서 그렇게 어.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엔딩에서 막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고 진짜 현실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그 가족들의 근데 이 엔딩은 이 사람의 엔딩인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은 하지 않을 선택일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어쩌면 쉽게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어떤 선택을 해요. 근데 그거 영화가 끝나고 나면 좋은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여운이 맞아요. 감정에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막 그런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세요. 아직 있습니다, 넷플릭스. 네, 김 작가님은 어떤 영화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네, 저는 제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단편 영화가 한 편 있어서 오.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 좀 주소예요, 제목이. 네. 강대희 감독이라는 감독님의 네. 8분에서 9분 정도 되는 단편 영화인데 어떤 한 청년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막 짜증이 엄청 나 있어요. 잠수교를 막 걸으면서 내가 너 때문에 2시간 넘게 걷고 있잖아. 뭐 지금 일어났지? 너 막 이러면서 짜증이 막 짝사랑하는 여자랑 통화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막 그렇게 짜증이 계속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학생 미안한데 불 좀 빌려줘 라고 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봉준호 감독이에요. 봉준호 감독이 기타를 메고 학생 불 좀 빌릴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막 되게 아마추어적인 연기로 맞아요. 사실 연기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근데 이 학생이 지금 나 짜증 너무 나 있고 불 없다 막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노래라도 한 곡 들을래? 설마 그런 봉 거예요. 감독의 노래를? 그래서 뒤에 있던 기타를 이렇게 탁 앞으로 돌리면서 네. 기타를 딱 잡아요. 근데 이 청년이 아 됐고 이상한 아저씨야 막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가는데 이제 막 그 여자랑 계속 짜증나는 통화를 이어서 하다가 통화가 잘 끝났어요. 어쨌든 만나기로 하고 끝났는데 담배를 꺼내고 이제 불을 붙이려고 아저씨가 볼까봐 몰래 이렇게 불을 딱 붙이고 혹시 아저씨가 봤나 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거든요. 네. 근데 아저씨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스포가 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봉준호 감독님이 연기한 그 아저씨가 엄청 충격적인 모습으로 발견해요. 정말 갑자기 그 너무 아저씨의 충격적인 모습? 네, 그래서 혹시 바바리맨? 와, 더 충격이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 봉준호 감독님의 바바리맨 연기 너무 궁금한데. 아니 근데 바바리를 펼쳤는데 옷을 다 입고 있을 수 그냥 바바리만 입은 바바리맨. 모든 옷을 다 입은 바바리맨?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놀라서 "헉, 아저씨 하고 그 아저씨가 있던 쪽으로 막 달려가서 어떻게 그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이 어설픈 연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재밌고. 있고요. 네, 한번 8분이니까 심심할 때 한번 장준호 찾아보시고. 감독이 그 잠수교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뭐 왠지 그런 것 게임입니까? 퀴즈입니까? 맞춰랍니까? 바바리맨일까요? 자살할까요? 노래를 부를까요? 아니면 여기 잠수교잖아요. 갑자기 괴물이 그러네. 나 지금 그 생각했는데 맞다, 괴물로 맞다. 변신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네. 괴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독이랑 봉준호 감독님이랑 뭔가 인연이 있어서 출연하실 것 그거는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정보는 찾을 수 없었고요. 음. 동국대학교 영상
대학원의 작품이더라고요. 아마 졸업 작품이나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지금 넷플릭스에 있다고요? 아니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아, 네. 불 좀 주소 검색하면 보실 수 있어요. 아 유튜브 그치 넷플릭스가 아니지. 불 좀 주소 근데 이게 약간 왜 귀에 약간 익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좀 노래가 주소라는 있으니까.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가 있잖아요. 물 좀 주소? 물좀 주소. 물 좀 주소 맞아. 물 좀 주소? 한영애. 한영애님의 아 그런 거 같네요. 아 역시 옛날 사람. 한영애 한영애를 누구죠? 알면 옛날 사람인가요? 이영애까지는 아닌데 한영애님 누구죠? 이영애를 갑자기 알아도 옛날 사람.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한영애 누구시죠? 문제는 이영애도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그래도 이영애님은 지금도 막 드라마 나오시고 하니까 구경이나 뭐 이런데 한영애님은 누구시죠? 아무튼 이렇게 세 편의 주옥 같은 추천작 오늘 윤 작가님의 Boys Afraid. 예, 이 작가의 아들 그다음에 김 작가님의 불 좀 주소. 네 오늘의 추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메인 영화죠. 어저께 개봉한 베테랑 2 이야기를 와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줄거리를 윤 작가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차피 이건 천만 영화라서 1편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테니까 진짜 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네. 9년 전 그대로 돌아온 서도철 형사, 황정민이죠. 서도철 형사와 그 형사팀이 얼굴 없이 활동 중인 사적 복수 연쇄살인마 해치라고 불리는 네네. 범인과 싸우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혜인 씨가 무슨 역할이죠? 그것만. 예. 정혜인 씨는 이 서도철 형사팀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그 약간 인터넷에서 조금 유명세를 타게 된 파출소 수경. 네, 수경인데 이쪽으로 스카우트처럼 합류하게 된 새로운 팀원이에요. 자, 그러면 김 작가님 먼저 간단한 관람평. 저는 그 류승환 감독의 굉장한 광팬이거든요. 이 류승환 감독의 치고받는 국악 액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했어요? 과거형이네. 했어요. 벌써. 발수 나왔어. 이번 영화를 너무 기대하고 봤지만 단 한 번도 웃지 못했습니다. 전 진짜 엔딩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펐어요. 내가 류승환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한 번도 웃지 않다니.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던가요? 네, 너무 슬프더라고요. 남들은 감동받는 줄 알겠네요. 자, 윤 작가님. 저는 정말 저도 뭐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류승환 감독 영화를 보면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 저는 정도까지? 한 번은 왜냐면 했었는데 기본은 늘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군함도를 안 봤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군함도는 피했어요. 저도. 네. 근데 어쨌든 기술적인 면이나 내러티브 면이나 오락적인 면에서 항상 평균 이상을 그뭐 하나는 있다 네. 같은 게 늘 그 기대 뭐 이렇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평균 이상을 하는 감독이라고 약간 믿고 보는 감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최동훈에 이어서 믿고 보는 감독이 또 한 명이 사라졌다. 최동훈 감독은 1패. 아니 진짜 이거 뭐 데스노트도 아니고 한 명씩 어. 사라지나요? 너무 둘 다 이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보는 내내 배신감에 너무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저 역시 그 베테랑 1을 봤을 때 그 엄청난 쾌감 맞아. 그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2편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쾌감 대신 짜증이 몰려오면서 도대체 1편의 그 좋은 미덕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내 말이. 그러면서 속으로 좀 약간의 쌍욕까지는 아니고 에이 이러고선 나왔던 어제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작년에 밀수까지만 해도 굉장히 밀수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까지도 그런 폼을 유지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걱정이 없었어요. 이 그 영화에 밀수 대해서. 때문에 기대가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역시 음. 이 코믹의 이 간지
이거를 유지하고 있구나. 아직 잃지 않았구나.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왜 1편이 그렇게 잘 됐잖아요. 뭐 1,300만이 넘었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그렇게 잘 됐으면 또 그렇게 그런 같은 기회. 식으로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잘 되면 안 돼? 내 말이. 왜 나는 이 1편이랑 똑같이 절대 만들지 않을 거야. 그래서 머리를 너무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야기를 막 복잡하게 하고 저는 이게 군함도와 같은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군함도도 사실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굉장히 심플한 약간의 국뽕이 좀 섞여 있어야 되는. 네. 왜냐면 사도광산을 다루는 게 그게 첫 번째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때도 기대감이 엄청났었잖아요. 더군다나 유승환 감독이 만든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이상한 쪽으로 약간 과도하게 좀 노력을 하면서 완전 어긋났거든요. 사람들의 기대치와. 근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투니까 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너무 과도하게 네, 부린 네. 나머지 아까 말한 그 미덕이 전부 사라지면서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 굉장히 졸작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욕심이 과했나. 아니 1편을 왜 좋아했는지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자존심도 이해는 하겠어요. 1편이랑 똑같이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러면 2편을 다른 방식으로 더 재밌게 만들든지 그러면 아예 다른 얘기를 진짜 재밌게 만들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재미만 잃고 의미를 찾고자 했지만 그냥 의미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이도 저도 아닌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작가님들한테 그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만 그런지 우리가 왜 그 옛날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명작들을 지금 와서 보면 이거 별론데 싶은 느낌이 있지만 그 별론데가 당시에는 그 영화가 혁명적이었지만 지금은 그것과 비슷한 영화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명작이 명작으로 느껴지지 않는 느낌 아시죠? 예. 그것처럼 이것도 그 베테랑 원에서 아트박스 사장님께서 네, 네. 지금 범죄 도시를 막 네.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 베테랑과 비슷한 느낌의. 네. 그래서 유승환 감독은 그때 멈춰 있고 관객들만 지금 여기에 와 있나? 아니요. 이런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거 보자마자 1편을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1편에 대한 아직도 호감도도 크고 아직도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객들만 미래에 있고 유승환 감독은 그냥 그 과거에 있다. 그래서 이 뭔가 핀트가 안 맞다 같은 느낌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고? 류승남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1편식의 어떤 쾌감은 범죄도시나 그런 영화들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줬다. 자기가 쉬고 있는 9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또 하고 싶지 않았다. 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의식한 거죠. 네, 오히려. 그렇게 의식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걸 만들어야지가 내가 1편에서 잘하던 걸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1편이랑 전혀 다른 걸 해야지. 이렇게. 근데 된것 같아요. 그게 타짜 공공의적 막 이런 걸 답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타짜 공공의적은? 공공의적에서 강철중에 했던 이런 대사들 타짜에서 보여줬던 코미디들 이런 것들이 너무 봤던 것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는 그런 영화가 연상되진 않고 오히려 너무 1편을 발목 잡히듯이 굳이 여기에 왜냐면 그냥 이 서두철 캐릭터와 그 베테랑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사실 모든 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강박적으로 1편에 있던 대사들을 다 끼워 넣는다든가 뭐 처음에 나왔던 주부도막단 사건을 굳이 가져와서 오프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굳이 1편에 나왔던 사람들을 서사를 주면서까지 여기 다시 출연시켜서 뭐 범인이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인물을 써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약간 강철중 같은 느낌. 그게 왜 강철중 같은 거죠? 강철중도 강철중이 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서사를 계속 이어가고 그 전에 나왔던 범죄자들이 뭐 개가천선에서 살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근데 그게 재밌거나 사실 설득력이 있으면 강철중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질감이 덜했는데 여기는
스토리도 그렇고 이 모든 캐릭터의 그 개연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심지어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아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매력이 완전 반감되고 있으나 마나한 이럴 거면 뭐하러 집어넣지 저 캐릭터를? 같은 생각도 들고 제일 안타까운 건 이게 처음으로 황정민 연기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왜냐면 얘기가 진행 자체가 사람이 설득이 되질 않으니까 그 황정민이 하고 있는 모든 대사와 이것들이 되게 붕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웃기지 않았던 것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문제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자체가 재미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근데 저는 일단은 얘기하고 싶은 게 산만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수의 어떤 성폭행 그 문제, 그 다음에 또 학교 폭력, 그 황정민 아들이 막 엄청난 학교 폭력을 당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 정만식 캐릭터, 그 주취 살인,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그 폭주적 때문에 사람이 죽은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너무 기시감이 느껴지는 최근에 많은 사건들을 나열을 해서 이거를 막 어떤 이 전체 이야기 안에 막 이렇게 우겨 넣은 맞아요.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저는 하나하나 사건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정말 무슨 숏폼처럼 진짜 그렇게 그냥 휙휙휙휙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깊이는 없고 산만함만 남았다. 그러니까 약간 행복의 나라 때도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뚜렷한 나머지 네. 약간 과하게 네. 안 맞는데 자꾸 우겨넣고 막 네네. 하고 싶은 얘기를 강요하는 네. 느낌이 여기는 그런 대사는 아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의 나열들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계속 묵여넣는 네.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너무 알겠는데 설득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해치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공분을 일으키는 그 제대로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연쇄살인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의감에 고취돼 있는 그런 영웅 캐릭터인가? 네. 근데 중간 가면 그 캐릭터가 또 사라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관종인가? 음. 아니면 그냥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만 이런 정체성이 맞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산만함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해치의 캐릭터가 뭔지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해치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사적 그 복수를 하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인물인데 이 인물에 서사가 없고 서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서사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인물이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데 얘가 빌런인지 빌런이 아닌지 그냥 단순한 말씀하신 대로 관종인지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해치의 정체는 뭐지라고 막 생각하는데 황정민은 혼자 이 해치에 맞서서 그렇게 그쪽 그런 사적 살인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 해치를 마지막에 뭐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검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치가 대형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해치가 머릿속에서 관객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그럼 사적 복수라는 게 이 영화에서는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건가? 뭐 얘가 뭐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가? 그런 문제들도 약간 건드리기만 할 뿐 아무런 깊이가 없는 이야기 속에서 황정민의 그 대사 있잖아요. 뭐 좋은 살인이 있고 나쁜 살인이 있어? 그 대사 하나로 황정민의 캐릭터는 그냥 그걸로 이해하라는 건지. 너무 공허해요. 예.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사건이 다 해도 해치가 잡혔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맞아요. 찜찜하고 짜증나고 뭐 해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영화 속에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엄청난 쾌감이 나중에 예전에 그 유태호를 잡을 때 좋대요. 조태호였나요? 유태호 누구지? 혹시 옛날 남친? 조태호를 잡을 때 그 엄청난 쾌감이 1300만을 불러왔던 힘인데 그것과 완전 반대의 길. 쾌감은커녕 짜증만 유발하는 그 엔딩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도철 형사와 형사팀들은
사실 이렇게 뛰어난 추리력을 가지고 수사하는 팀은 아니었어요. 네. 전편에도 너무 뚜렷한 악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그 수많은 공권력의 힘을 물리치고 잡아내는 어떤 그 과정을 보여주는 쾌감이었는데 여기서는 어설프게 그 수사 과정을 끼워 넣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설픈 나머지 저렇게 풀린다고? 저걸 저런 식으로 잡는다고? 맞아요. 좀 생뚱맞게 아니 이런 너무 사람 우리 관객을 좀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단순해요. 그 맞아요, 과정이. 맞아요. 그럴 거면 안 나왔어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해치를 잡을 때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는 것도 좀 웃겼어요. 저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나? 무슨 추리 과정도 없이 맞아요. 그냥 팀장한테 전화 한 통으로. 전화 한 통 하면은 거기 현장에 그 어마어마한 마지막 엔딩의 현장에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인질 다 붙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는 알고? 내내 계속 이게 정말 류승환 감독이 만든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액션이라도 쾌감을 줬다면 모르겠는데 이 막 짝패에서 보여준 그 진짜 창의적인 액션 씬 이런 맞아. 것도 없고 막 그냥 몸으로 슬랩스틱밖에 보여주지 않는 이런 것도 너무 실망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액션이 되게 뭐 창의적인 액션을 많이 찍었다고 사전 인터뷰가 있길래 어디죠? 어떤 걸까 했는데 그래서 씬들이 넘어갈 때마다 이 씬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이 씬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마지막까지 아니 9년 전 조태우와 명동 길바닥에서 싸우던 씬보다 임팩트가 없습니다. 모든 그 씬도 되게 창의적이잖아요. 그 맞아요. 길바닥에서. 근데 그것도 맨몸으로 육탄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왜 하나도 없었을까?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그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이거 유승환 감독이 맞아요. 각본 쓰고 찍은 거 맞아?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 유승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이 싸그리 사라진 너무 좀 그런 면에서 안 좋게 충격적인 영화였어요. 저 진짜 슬펐어요. 네, 다음 유승환 감독 영화를 정말 믿고 볼 수 있을까? 이런 믿음마저 조금 흔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해치를 잘 살렸어야 돼. 그래서 해치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저 사람이 정말 관객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더 악독했어야지. 맞아. 그것도 영화적- 아니야. 응. 그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빌런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도 안 나오고. 근데 유승환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해치가 빌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황정민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찍었대요. 황정민의 심리에 더 주목을 했다는 거야. 왜냐면 전혀 황정민이 느끼지 못했는데. 그쵸? 황정민이 처음에 약간 해치를 두둔하잖아요. 아, 저런 사적 복수를 하는 거에서 좀 두둔하는 말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나쁜 살인 있고 좋은 살인 있어? 그걸 기점으로 해치를 이제 잡는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저는 못 느꼈는데 인터뷰는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황정민의 심리도 그렇게 막 잘 맞아요. 느끼셨나요? 전혀. 응. 그럼 심리 변화가 계속 보였어야 되는데 내내 정말 황정민의 모든 특히 여기는 황정민 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영화에 비해서 맞아. 다 떠 있어요. 얘기가 붙어 있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뭔가 아까 말했던 좋은 살인 나쁜 살인 같이 의미 있는 대사를 던질 때마다 아 저 대사를 치려고 지금 밑밥을 깔았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마음의 동요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씬들도 저게 정말 한국을 배경으로 저런 장면을 넣었어야 되는 건가 싶었던 것들이 뭐 마약 골목 같은 거라든지 너무 뉴욕 할렘가처럼.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궁금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한국에 마약 골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흥미로웠던 장면이 그 골목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게 어떤 자료를 토대로 만든 건가? 아니면 그냥 가상의 공간인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 장면만 유일하게 흥미로웠고 그 전에 막 유튜버들이 뭐 나와서 그거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서. 봤잖아. 진짜 너무 식상한 거예요. 너무 식상해. 너무 그 진짜. 조폭 그 뭐야 오토바이 폭주족. 어. 그 다음에 뭐 교수 성폭행. 그 다음에 뭐였죠 또? 엄청 다 어디서 많이 본. 그 다음에 그 사이버 레카. 그 기자 출신의 사이버 레카. 그것도 제가 제 동생하고 같이 봤는데 제 동생도 그 얘기를 한 게
이게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왜냐면 현대에서 범죄물을 다루다 보면 이 그 사이버 레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요즘은 다 들어가는데 한 번도 제대로 다루거나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을 제대로 살리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심층 있게 뭘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약간 아니, 그냥 현상만을 보여주는 아니 근데 왜 장치처럼 그 쓰는 연상호 감독님 그 지옥이라는 영화에 그 화살촉 나오잖아요. 그건 있네요. 네. 맞아. 그 잠시 화살촉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죠.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를 시작으로 모든 이 형사 엄청 많죠. 영화에 이 유튜버 레카 막 너무 우후죽순 등장하니까 진짜 식상하기가 2로 말하기.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 그런 걸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발 이제 그런 것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아재가 만든 거 너무 내 티나요. 말이 나는 맞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유승환 감독도 이제 50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젊은 감각으로 만들어도 이걸 진짜 젊은이처럼 소화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임상수 감독님이 생각났거든요. 임상수 감독님이 나의 절친 악당들이라고 유승범 뭔지 알아요. 뭐 네, 예고 나오고. 봤어요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그 늘 이제 나이 든 부장님이 막 나 젊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입사원들의 언어로 막 뭔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 그런 진짜 너무 아재 느낌 나는 그런. 아니 근데 그것도 뭐 화살촉이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캐릭터를 아주 신선하게 창조를 하든지 근데 너무나 쉽게 기자 출신의 뇌물 먹은 기자가 사이버 레카가 됐다. 그거 진짜 초등학생 시나리오 써도 생각할 만한.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그런 걸 뻔한 걸 쓰려면 플러스 원 조그만 아이디어라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걸 잘 알고 많이 겪어봐야 그런 창작력도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겉핥기로밖에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기는 되게 창의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거에 더불어 유승환 감독이 지금까지 많이 나온 한국의 뭐 넷플릭스 작품이나 드라마 작품들 그러니까 사적 복수도 더 글로리부터 모범택시 최근에 저 비질란테는 보진 않았지만 비질란테가 굉장히 연상된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적 복수만 다른 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모범택시도 그 설정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가 안 돼 있다. 유승환 감독.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들어요. 게을렀다. 너무 게으르고 어떻게 그 사이버 렉하면 거기에 이 영화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저 최근에 댓글 부대 봤는데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되게 댓글 부대에서 전 이 영화 너무 뻔할 것 같아서 댓글 부대라는 거 너무 뻔한데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지? 근데 안 뻔해요. 영화 재밌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화만의 독특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류승환 감독은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실망했어요. 베테랑 1에서 또 재벌을 상대로 싸우지만 맞아. 그 재벌이 우리가 영화에서 숱하게 보아왔던 재벌은 아니었어서 맞아. 좀 매력이 달랐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 마약 골목처럼 우리가 아는 유튜버 뭐 사이버 레카의 어떤 다른 면을 보여줬으면 그래도 맞아.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토리텔링이 완전 너무 뻔해진 거죠. 그러니까 조태호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독특함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어린 재벌이고 그 전에 재벌 하면은 막 이렇게 회장님들 나와가지고 막 무게 잡으면서 진행시켜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조태호가 등장했는데 굉장히 밤톨같이 뺀질뺀질하게 생긴 놈이 거기에 막 몇 가지 신들 막 마약 파티하는 신 그것도 좀 되게 자기도 그때는- 상처가 있고 막 그쵸, 이런 그쵸. 느낌. 그리고 뭐 그 UFC 같은 맞아요. 그런 취미를 갖고 있고 거기 막 이상한 엄청 무서운 맹견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신들 하나하나가 새로운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뻔히 아는 그 재벌 이야기였지만 있던 사건이었지만 근데 여기서 너무 그게 한나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그 1편에서 진경 부인으로 네, 나온 네. 진경 배우가 몇 커터 나오지도 않는데 굉장히 형사 마누라의 틀을 깬 멋있고 되게
그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편에 등장하는 진경은 왜 이렇게 현모양처럼 그냥 숱한 형사 영화에 나오는 맞아, 맞아. 그냥 그 악세사리 부인 같은 맞아 맞아.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늦게 대사가 들어오면 나와요. 뭐 해놨어 양 먹어. 먹어 뭐 이러면서 이럴 거면은 아들 얘기도 뺐어야죠. 그러니까 아들 얘기는 왜 뭘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 얘기를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학교? 그러니까 이 진경을 뺄 수는 없으니 제 생각에는 진경을 뺄 수 없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나이니까 그 학폭 얘기를 또 거기다 끼워넣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큰 스토리가 그 해치 그 사적 복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 아들 학폭은 진짜 그렇게 쉽게 껴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 학폭이라는 이 소재를? 그리고 이게 약간의 스포가 될 수는 있지만 해치가 중간에 그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의 그 학폭 문제를 해결을 비슷하게 해주잖아요. 네 맞아. 그게 왜 들어갔는지 전 지금까지 그러니까 괴롭힌 놈들을 걔가 응징을 하면서 얘 말을 듣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거. 저는 아들이 이제 해치 편으로 붙게 되나? 이렇게 약간 그 조력자처럼? 아들이 뭔가 뒤에서 큰 일을 어. 하다 해서 아버지를 방해하나 보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그냥 자고 너무 있어. 기대가 크셨네요. 저는 그런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아들은 일을? 그냥 잠만 자. 아니 근데 다 장식품처럼 써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필요도 없고 없어도 되는 캐릭터들을 막 쓴 것처럼 너무 류승환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류승환 영화를 너무 다른 영화까지도 평가절하시킬 만큼 정혜인 연기는 어땠어요? 그게 이 영화의 저는 최대 미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혜인의 이런 연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되게 곱상하고 착하고 약간 순진한 그런 네. 드라마 캐릭터로 굉장히 밥 소개가 얻어먹는 맞아요. 동생. 근데 항상 호감도는 높았지만 연기가 그렇다고 연기를 못한다고 느낀 적은 없지만 연기 폭이 넓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액션 연기도 굉장히 생각보다 몸 되게 잘 쓰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캐릭터도 소화가 되는 배우구나. 저는 정혜인 배우에게 호불호를 하면은 사실 그렇게 호가 없었던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발견처럼 느껴졌어요. 김 작가님은요? 저는 반대예요. 정혜인이 너무 그 선한 얼굴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도 됐을 거를 좀 애끼네. 너무 자기를 아끼는 선인지 거 아니- 악인지. 네. 너무 자기를 아끼는 거 아닌가? 그 추격자의 하정우 배우처럼 네. 이렇게 그냥 자기는 막 격양돼 있진 않지만 너무너무 서늘하고 무서운 그런 사람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작가님? 저는 두 분 말을 들으니까 두 분 의견에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도 생각보다 약간 그 밸런스를 좀 잘 맞췄네 하는 장면들도 좀 있었고, 근데 좀 아닌 장면들도 있었고, 약간 두 가지가 공존했는데, 저는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저는 솔직히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좀 약해. 어쩔 수 없이 그 정혜인이란 배우가 가진 약함, 그게 해맑음 이런 거. 그게 오히려 저는 약간 일편의 쾌감을 자꾸 이야기해서 그런데 황정민이 마지막에 해치를 이렇게 응징을 했을 때 쾌감이 없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정혜인 배우도 뭔가 확실한 캐릭터가 잡히지 않는데 그게 매력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관객이 이 사람한테 동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엄청난 존재감과 그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내공이. 근데 그게 그런 면에서 조금 약했어요. 제 생각에는 정혜인이라는 배우가 딱 선인지 악인지 모르겠는 연기를
중간에서 이렇게 그냥 비어서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선인 것 같고 너무너무 무서워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양극단을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그냥 있지 않았나? 안전하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정혜인 배우가 갖고 있는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좀 몰입을 방해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배우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정혜는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구나. 얘는 굉장히 오히려 약간 지켜줘야 될 인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정혜인이란 배우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좀 파워가 약했다. 이 인물을, 이 묘한 인물을 연기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떤 배우가 생각이 나세요? 정혜인 말고는? 생각나는 배우가 혹시 아까 하정우도 언급을 했는데 하정우는 그때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훨씬 더 내공이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니까. 하정우 배우는 순경이기엔 너무 지금 늙어버렸어. 아유 안 되죠 지금은. 지금. 추격자 때가 언젠데. 그때는 약간 어린 느낌이 있었잖아요. 추격자 때는. 그래서 그런 배우가 갖고 있는 원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좀 너무 강했다. 정혜인은 그 누나를 좋아할 것만 같은 그 느낌이 아직도 저는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재훈 어떠세요? 이재훈은 그런 게 있죠. 이재훈은 근데 그런 역할 너무 많이 해서 좀 식상해. 아 구교환? 구교환은 선은 없어. 장난기는 있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장난기는 있지. 선이 아예 안 보여. 아예 캐릭터가 달라질 것 같긴 하네. 그게 근데 아니야. 제가 DP를 안 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DP에서 조금 그렇게 좀 그런 면이 아니 그냥 없어요. 장난 그냥 아니에요? 건들거리는. 아니 정혜인. 정혜인. 정혜인 정혜인은 DP에서는 더 선해요. 아, 선한 더 쪽이에요. 완전 FM 같은. 그냥 군인 잘 착한- 길들여진 착한 군인. 사람? 잘생긴 아니면은 군인. 저는 그 살인자 난감에서 살인자 이응 난감에서 최우식을 되게 좋게 봤거든요. 맞아요. 그때 되게 어, 좀 어, 새롭게 어, 봤어요. 최우식 배우 찬성. 그쵸? 네. 걔가 그 양면에 그걸 갖고 있더라고. 맞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약간 그런 역할을 했으면. 맞아. 약간 젊었을 때 박해일처럼. 박해일 맞아. 박해일도 그게 어. 있잖아요. 박해일은 굉장히 양면적인. 선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어, 것 같아. 이런 무서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살인의 추억에서 그게 기막힌 캐스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그래서 진짜 사람을 알아본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맞아요. 그 사람을 알아본 봉준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맞아.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봉준호 감독 출연하시는 김범수라는 갑자기 이게 수미상관인가요? 결론은 우리 불 좀 주소줌 꼭 네. 좀. 이 영화 쿠키 있는 거 아셨어요? 저 그냥 네 봤어요. 나갔잖아요. 쿠키 있는 줄도 모르고. 나가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쿠키가 제일 재밌다는 말도 있던데? 아니야?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3편을 뭐 얘기한다면서요? 3편을 너무 이것도 대놓고? 너무 근데 고작이고. 기대가 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본편 자체가 만족이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쿠키도 뭐지 같은 그리고 약간 쿠키는 약간 뭐랄까 더 재기발랄하고 재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게 이게 다야? 같은 그리고 뭐 스포라이저로 거기에 허준호가 특별 출연합니다. 그 쿠키 그 짧은 쿠키에 그래 허준호네. 허준호네 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되게 네. 재밌게 보는데 거기에 권혜여 씨가 되게 경찰 맞아요, 서장으로 맞아요.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아니 복장도 똑같고 말투도 항상 똑같고. 그래서 이 드라마 찍다가 바로 건너오셔서 이 영화를 아니, 찍어도 될 만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네. 있는 거야. 서장이시니까 이 부서 저 부서가 있을 거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거 무슨 평행세계인가? 근데 혼자만 그 부분에서 약간 웃었던 유일하게 맞아. 쿠키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영화에서 칭찬할 만한 점이 저는 있었어요. 뭐요?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배우나 이 주요 스태프들의 이름이 뜨거든요. 마블 영화처럼 만화랑 같이. 근데 그 자기 이름을 그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쓴 거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아서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 류승환도 자기 사인처럼 이렇게 썼고.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그 스태프들 배우들 한 명 한 명을 되게 존중하는 느낌 그런 게 느껴져서 그거는 좋았어요. 근데 그
그게 좋기에는 영화가 너무 다시 돌고 돌아.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 극장에서 봤는데 거기에 희한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보셨더라고요. 끝나고 쿠키가 있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거의 다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정보도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냥 우르르 나갔는데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앞에 걸어 나가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나 그랬더니 한 분이 약간 한숨을 쉬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재밌는 영화도 있고 재미없는 영화도 있어. 재미없으신 거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랬죠. 그러면 이 영화가 과연 1편처럼 1000만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극장에 지금 이 영화밖에 없어요. 맞아요. 추석 연휴 때.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 60만 명이 예매하고 흥행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기뻐할 일은 아니다. 맞아요. 약간 범죄도시 1000만 가는 거랑 지금 거의 같은 수준일 거라고 생각해. 이게 1000만이 가면. 근데 옛날처럼 진짜 재밌는 영화가 관객이 많이 드는 시대는 이제 아니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뭐 어떻게 극장의 개봉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가 그 관객 수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막 1000만, 2000만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그래도 같아요. 1000만은 굉장히 큰 정말 관객 수인데 이렇게 자꾸 실망스럽게 1000만이 넘는 영화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그러게요. 이게 독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진짜 실미도 올드보이 말고 1000만 영화 중에 좋았던 영화 별로 없어요. 다 실망. 괴물도? 괴물까지? 왕의 남자도 괜찮. 왜편 있습니다. 왕의 남자 별로 좋아요. 저는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평점을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건지 하고 마무리를 하죠. 윤 작가님. 류승환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더 짜게 주고 싶은데 그냥 뭐 5점 만점에 그냥 뭐 영화라고 생각하면 그냥 딱 절반 3점 정도. 절반 3점? 네. 김 작가님. 저도 류승환 영화라고 생각하면 이제 0.5도 아까운데 오락 영화로 보자면 저도 2.5? 저도 똑같이 2.5 드립니다. 절반. 이번엔 제가 제일 높게 줬네요. 네. 웬일로? 저희는 웬일로? 저희는 언제쯤 재밌는 영화를 하게 될지 그쵸. 팟캐스트를 지금 몇 편째 하고 있는데. 몇 편째 하고 있는데 재밌는 영화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인사이드 아웃 안타깝습니다. 외에는 지금 네, 네. 다 실패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만날 때는 좀 재밌는 영화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바라면서 네, 제발. 네 오늘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